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차 4과목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다음은 어떤 숍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네, 숍제도, 노동조합의 숍제도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숍제도. 먼저 오픈숍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것, 오픈숍 제도죠.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에 불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뭐였죠? 네, 클로즈드 숍이죠. 오픈숍 반대 클로즈드 숍. 클로즈드 숍은 노동조합 가입이 전제되어야 고용이 가능한 제도를 클로즈드 숍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조직 확대를 하는데 유리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항운 노동조합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클로즈드 숍. 네, 오픈숍과 클로즈드 숍 사이의 중간 형태가 바로 유니온숍이죠. 유니온숍은 채용 후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네, 노동조합에. 그래서 오픈숍, 클로즈드숍, 유니온숍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에이전시 숍이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에이전트, 대리하다죠. 에이전시니까 약 대리점 이런 느낌이잖아요. 대리인.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조합원도 노동조합이 열심히 이제 쟁의 활동을 해서 교섭 활동을 해서 여러 그런 이득을 가져오는데 비조합원은 가만히 앉아서 너네 꿀 빨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 회비는 내라 라고 하는 거죠. 너네가 회비를 내면 우리가 대리해서 대리인으로 대신 교섭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이 에이전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이전시 숍은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에이전시 숍. 프리퍼런셜 숍은 노동조합원 말 그대로 우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대사업장. 그래서 아예 대놓고 차등 대우를 합니다. 네. 채용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가입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조합원에게만 이 그 단체 교섭의 결과로 인한 혜택을 조합원에게만 주는 것이죠. 그게 프리퍼런셜 숍입니다. 메인테넌스 숍은 메인테넌스 유지잖아요. 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숍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노동조합과 사측과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협약이 끝나는, 그 협약의 조건이 끝날 때까지는, 효력이 끝날 때까지 탈퇴할 수 없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그래서 메인테넌스 숍입니다. 네. 오픈, 클로즈, 유니온, 네, 에이전시, 프리퍼런셜, 메인테넌스 다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내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절충된 거죠. 오픈과 클로즈드가. 그래서 유니온 숍이 되겠습니다. 네, 숍제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62번.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보기 먼저 볼게요.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 그렇죠.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고용에 있어서도 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늘리게 되었죠. 기업에서는. 2번.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용 유연화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3번.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이거는 비정규직 증가랑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보면 고학력 취업자는 오히려 이제 더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취업자일수록 더 정규직 채용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번,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의 증가. 네, 이것도 이제 비용 효율, 고용 유연화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원인은 우선은 그 핵심이 그거죠. 고용 유연화와 관련이 된다. 그렇게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3번.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존재하면 좀 이상하죠. 오히려 직종 간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네,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직종에 따라 근로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로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존재합니다. 3번. 직종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 노동조합 조직률도 임금 격차, 임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니까 노동조합 조직된 기업이 아무래도 임금이 더 높겠죠. 4번.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회피와 선호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임금 격차는 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네, 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저임금 노동자, 저임금 근로자의 공급이 노동 수요를 초과할수록 임금 격차는 확대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임금 노동자의 공급이 많아질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훨씬 더 낮아지겠죠. 안 그래도 저임금인데 거기에서 더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임금 격차는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종 간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수록 직종별 임금 격차는 크게 발생한다. 네, 이것도 그렇죠. 이제 노동 이동이 자유로우면 더 임금 많이 주는 대로 이동이 활발할 텐데 직종 간 자유롭지 못하면 이제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다음 중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은? 네, 이거는 우선 보면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입니다. 정답은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인데, 노동자 자주관리, 산업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방식. 네, 민주적 의사결정입니다.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노동자 경영 참여 방식. 네, 노동자가 경영 참여를 넘어서 이제 자주 관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주적 조직화, 지휘통제, 노동자 소유의 원칙으로 운영된다. 다시, 자주적 조직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지휘 통제도 하고 노동자가 소유한다. 네.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기업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네. 뭐 전문 경영인 기업은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중앙집권적 기업,
네, 좀 용어는 생소하네요. 아무래도 가장 집권 형태가, 그러니까 그런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낮은 형태가 되겠죠. 네. 2번 노동자 참여, 경영 참여 기업을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전의 문제에서, 이전 영상에서 이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로자 대표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자 참여, 경영 참여 기업이죠. 네, 가장 적극적인 경영 참가 형태이다. 그래서 독일이 대표적이라고 했었죠. 노사 간의 공동결정 합의 제도가 있다, 독일에는. 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5번.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 직종에 대해 외국 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3D 직종 하면은 이제 비숙련 기술자, 비숙련 노동자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 비숙련 노동자의 외국 인력 수입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게 저임금 노동 그 직종에 외국 인력이 또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임금이 어떻겠어요? 더 낮아지겠죠. 네. 저임금 근로자의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임금은 더 낮아지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내국인들 자리를 차지하니까 고용도 자연히 더 낮아지겠죠. 네. 이 고용이라는 건 이제 내국인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임금과 고용이 모두 낮아진다.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죠. 3D 직종 같이 단순직,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이 되면 국내 단순직, 비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이잖아요. 네, 공급이 늘어나니까,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국내 단순직 노동자에게는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전문직, 숙련 노동자에게는 이제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이 되면 마찬가지로 국내 전문직 노동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상대적으로 국내 단순직 노동자는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비교적.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중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실업 너무너무 중요하죠.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원인이 정보의 불완전성이죠. 정보의 불일치.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네, 서로 정보가 부족한 거죠.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 마찰적 실업입니다.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탐색하는, 그런 목적의 실업이라고 해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고, 마찬가지 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리고 자연 발생적 실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연적 실업. 이러한 실업은 장기적이지가 않고 일시적입니다. 네, 일시적인 성격을 띠겠죠. 마찰적 실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완전 고용 상태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앞 회차에서. 완전 고용 상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실업률이 0인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한다. OX. X라고 했었죠. 실업률이 0인 상태는 무엇이다? 미세먼지가 0인 상태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0인 상태? 네, 존재할 수 없죠. 실업률이 0인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완전 고용 상태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했어요. 마찰적 실업,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네, 넘어가서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지역 간 또는 산업 간의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한 데서 오는 실업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사양 산업에서, 저성장 산업에서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양 산업의 노동력은 남아 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 이렇게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력의 불균형이 오는 것. 이것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효율 임금 정책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성장 산업에서는 이제 새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그 인력,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 산업에서는 이만큼을 노동력 공급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효율 임금 정책을 통해서 인재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효율 임금 정책이 뭐라 그랬죠? 고임금 정책입니다. 네. 임금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용어에 혼동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효율 임금 정책은 고임금 정책이다. 임금을 다른 곳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고 이탈을 막는 정책. 이것이 오히려 기업 이윤에 더 도움이 된다. 라는 정책이 효율임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효율임금 정책을 통해서 성장산업에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기업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임금 정책 관련. 그러면 이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지역 간,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하니까 이거를 해소해주면 되겠죠. 지역 간 노동력을 이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산업 간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사양 산업에서 이제 남아도는 과잉의 노동력을 직업 훈련,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육 등을 통해서 이제 새로 성장하는 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노동력 수급을 균형 있게 할 수 있겠죠. 구조적 실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절적 실업. 계절적 실업은 기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실업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농한기, 농번기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일시적인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실업으로서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수요 부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총 수요가 부족해짐에 따라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총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총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이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 수요 부족 실업, 경기적 실업입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도 관련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노동 수요가 감소하니까 인력을 감축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임금도 오히려 낮춰야 돼요. 임금을 낮추면 이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의 임금 하락을 하기가 어렵죠. 왜?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란 아래쪽 방향, 하방으로 경직되어 있다. 임금이 밑으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죠.
그래서 임금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려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낮춰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이 더 발생하는 것.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도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이었습니다. 네, 기술적 실업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기술적 실업은 마르크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에 따른 실업이 기술적 실업입니다. 마르크스는 일단 이제 자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한다. 네, 자본주의에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학자였죠. 그래서 기술 혁신 및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이 노동의 총수요 감소의 원인이다. 즉, 기술이 혁신되고 인간을 대체할 이런 기술들, 또 기계들이 나오면서 이 노동력을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뺏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놀게 되는 노동력이 생겨난다. 이런 노동력을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 상대적 과잉 상태의 노동력. 네, 그래서 이 산업예비군의 개념, 기술적 실업과 마르크스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의 노동력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네, 노동 수요가 감소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수요 부족 실업,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이라 그랬죠. 경기적 실업. 정답은 4번입니다. 실업 반드시 별표가 5개가 최대인데 지금 전부 다 뭐 5개 이렇게 넘죠. 네, 이거 보기로 이렇게 다, 그리고 보기로도 다 언급이 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5가지 전부 다 학습을 완벽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67번.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케인즈 실업 이론 중요합니다. 네.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우선 신고전학파를 비판하면서 나온 그 이론이죠. 케인즈 이론이. 신고전학파라고 하면, 예, 보이지 않는 손 잘 아시죠? 자유경쟁, 자유시장주의. 시장의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럴 때, 시장의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완전 고용 상태가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고용 상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실험 얘기할 때 어떤 실험만 존재하는 상태가 완전 고용? 네, 자발적 실험만 존재하는 상태, 자연적 실험만 존재하는 상태가 완전 고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파에서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케인즈가 비판을 하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 기능에만 다 맡겨놓는 게 만능이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중시한 이론입니다. 케인즈는 실업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유효 수요가 부족하니까 시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가에서 재정 지출을 함으로써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게 되잖아요.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요, 유효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시, 유효 수요가 부족한 게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돈을 푸는 거죠. 복지나 경기 부양이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면 실질적인 수요, 유효 수요가 증대하게 된다라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기업은 실질 임금에 관심을 갖지만 노동자는
명목임금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어요. 실질임금, 명목임금 구분이 되시나요? 네, 명목임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요? 실제 우리가 보는 그 화폐의 금액을 명목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10,000원, 20,000원, 100,000원. 명목임금인데 실질임금이라고 하면 실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죠. 네, 실구매력을 따져서 물가 상승률과 고려한 이것이 이제 실질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이 실질임금에 관심을 갖는데 노동자는 명목임금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환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금액 크기 자체에 대한 거를 초점을 둔다는 거죠. 네, 실질임금보다는. 그리고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명목임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금액 그냥 뭐 100,000원, 200,000원 이 금액의 액수는 실제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그게 하방 경직성이죠.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이걸 실질임금으로 따졌을 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5%인데 내 급여는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명목임금은 3% 오른 거지만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5%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2%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노동자는 명목임금의 화폐 환상으로 인해서 명목임금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즉 노동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다.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뭐죠? 노동 수요 주체가 뭐예요? 노동을 필요로 하는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기업은 실질임금에 관심을 갖는다. 노동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다. 같은 얘기죠.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노동의 공급 주체가 누구예요?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명목임금에 관심을 갖는다 했으니까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네, 이해가 되시죠? 노동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기업은 실질임금에 관심을 가지니까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니까 노동자는 명목임금에 관심을 갖는다. 화폐 환상을 갖고 있고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그래서 실질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실질임금에 관심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으로서는 민감해지죠. 고용을 줄여요. 네. 고용 수요의 감소. 고용을 줄이면 노동자로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업이 발생된다. 비자발적 실업 발생.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케인즈의 실업 이론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 수요는 명목임금. 노동의 공급이 노동자라고 했죠. 주체가. 노동자는 실질임금에 관심을 갖나요? 명목임금에 관심을 갖나요? 명목임금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케인즈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 노동에 대한 수요는 노동 수요 주체가 어디라 그랬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실질임금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바뀐 내용.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명목임금에 관심을 갖는다 했어요. 그래서 명목임금의 하락 저항.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관한 이야기죠. 네,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죠.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실업의 원인. 그 다음에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재정 투용자의 확대, 재정 지출 확대를 말하는 것이죠. 통화량 증대 등을 주장하였다. 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시장에 돈을 많이 돌 수 있도록,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복지 재분배
등을 통해서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케인즈의 실업 이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넘어갈게요. 네. 네,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 보기를 보시면 뭐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 우선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적 비용을 보시면 이제 당사자의 손실 비용이에요. 노사 당사자의. 그래서 프라이빗 코스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노동자의 사적 비용이라고 하면 파업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죠. 네, 소득의 손실, 노동자의 사적 비용은 파업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을 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도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나죠. 생산 중단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이윤의 감소, 이것을 사용자의 사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은 이 사적 비용을 넘어서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 감소를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타 부문에서의 생산 소비 감소. 그래서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파업 참여에 따른 임금소득의 상실분보다 적은 편입니다. 왜일까요? 임금소득 상실분보다 적어요. 순상실분은. 왜? 파업 수당을 노동조합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 파업 기간 동안 다른 소득 활동 등을 통해서 수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의 상실분보다 더 적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이윤의 순감소분 역시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 따른 이윤 감소분보다 적습니다. 왜? 임금 비용을 대신 절약할 수 있죠. 파업 기간 중엔. 그리고 생산을 안 하니까 원자재 비용도 감소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재고를 미리 좀 대비해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 따른 이윤 감소분보다는 순 감소분이 더 적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그 다음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제조업에 비해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죠. 제조업은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생산처를 어떻게든 뭐 대체하는 이런 조치들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렵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 부문은 더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 살펴봤고요.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번.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네, 2번.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 감소분과 같다? 라고 했나요?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 감소분보다 작은 편이라고 했죠. 적은 편이다. 왜? 뭐 파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사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 감소를 의미한다. 이거는 어떤 비용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서비스 산업 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그렇죠. 이게 조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69번.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 결정 이론은, 네, 이거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임금 결정 이론.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입니다. 첫 번째, 임금 생존비설. 임금 생존비. 말 그대로 임금은 생존비, 생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죠. 생존비에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 임금은 궁극적으로 최저생활비에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철칙과도 같다. 임금에 대한 그런 의미로 임금 철칙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임금 생존비설은 임금 철칙설. 생존비에 일치하게 된다. 스미스 리카르도 멜서스의 이론이고 17세기 중상주의 배경으로 나온 이론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에 임금이 생존비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더 일을 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생존비보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어때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다시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임금이 생존비 이하로 떨어집니다. 임금이 떨어지면 다시 노동 공급은 감소하죠. 돈을 적게 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또 수요가 또 있으니까, 또 필요하니까 임금이 다시 올라가겠죠. 생존비 수준으로.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궁극적으로 최저 생활비에 일치하게 된다, 임금이. 그런 의미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 공급에 의한 임금의 자연 결정 이론. 노동 공급에 따라서 임금이 자연적으로 최저 생활비 수준에 맞추게 된다. 그게 임금 생존비 설입니다. 네, 임금은 생존비다. 결국에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동가치설. 노동가치설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임금 수준이 결정. 네, 임금 생존비설이랑 조금 다르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래서 노동력 재생산비설. 왜냐하면 그 가족을 포함한 개념이니까. 가족, 자녀들 포함하죠. 자녀들은 결국에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결국 어떤 의미예요? 키운다는 게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력 재생산비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노동가치설, 노동력 재생산비설. 마르크스가 주장했고요.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죠? 자본주의를 굉장히 반대하는. 그래서 이 이론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해 임금이 생존비 수준 이하로 낮아진다. 자본주의 때문에 임금이 생존비 수준 이하로 낮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에서는 임금이 부담이 되니까 기계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노동절약적 기계. 또 기술 혁신이 나왔네요. 네, 앞에 기술적 실업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절약적 기계가 도입이 됐어요. 기술 혁신으로. 그러면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기술적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남아도는 노동력이 산업예비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기술적 실업으로 인한 산업예비군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구해야 되니까 공급은 너무 과잉이잖아요. 공급 과잉이면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생존비 수준으로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라는 것이 마르크스 노동가치설, 노동력 재생산비설입니다. 그 다음 임금기금설이 있죠. 임금기금설. 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이나 기금은 정해져 있다. 전체 그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양이 제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일정량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건 노동조합 무용론이라고 했어요. 노동조합이 뭐 하더라도 결국에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노동조합이 무용한 거죠.
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수정을 했어요. 이제 친임금 기금론으로 주장을 수정하긴 했는데, 임금 기금설은 어쨌든 요지는 부의 총액,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의 총액은 정해져 있다. 네, 밀 19세기 밀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 임금 기금설은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고용 이론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들인지 간단히 살펴봐야겠죠. 간단히 살펴보면 임금 물가 악순환설, 말 그대로 임금과 물가가 서로 악순환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운동을 하면 이제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명목 임금의 상승이 초래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서로 임금과 물가가 서로 악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지불 능력설. 네,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한계 생산성 원리에 따라 임금 및 고용량이 결정. 네, 한계 생산성의 원리에 따라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계 생산성이라는 건 뭐죠? 한계의 개념 우리 많이 했죠. 마지널. 단위당 변화량, 증가량. 그러니까 한계 생산성이라고 하면 노동력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직접 관련 아니지만 잠깐 복습해보면 한계 생산이 몇이 될 때까지 생산을 해야 이윤이 극대화될까요? 한계 생산이 0이 될 때까지 생산을 하면, 네, 한계 생산량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다 그랬어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따라, 체감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했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한계 생산 가치가 0이 될 때까지 생산을 하면 그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임금 및 고용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한계 생산력설. 고용이론은 고임금은 실업 증가를 일으킨다 라는 것이 고용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시면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영향을 미친 임금 결정 이론은 임금 기금설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또 차근차근 다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부를 차근차근 잘 해두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잊혀지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70번.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계질서 확립 용이 뭐죠? 네, 연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보기 마저 볼게요. 2번. 연공급의 단점은 직무성과와 관련 없는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렇죠. 직무성과와 관련 없는 비합리적인 지출. 3번. 직능급은 능력을 기준이라고 했죠. 직무수행 능력 기준. 맞습니다. 4번. 연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결정하는 것. 이게 뭐라 그랬죠? 속인급이라고 했죠. 속인. 사람의 귀속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람의 그런 요소,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해서 속인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승급의 축적에 따라 연령별로 필요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 고용에 유리하고 생활의 안정성, 그게 연공급의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임금체계, 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임금체계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이 있죠.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연공급, 근속연수, 학력, 연령, 성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특성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렇게 결정된 급여, 그래서 사람의 속성에 따른 급여라 해서 속인급이라고 한다. 장점, 위계질서 확립, 사기 유지에 유리하고 생활의 안정감, 그리고 귀속의식, 회사에 대한 귀속의식 공헌도가 이제 증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 고용에 유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배치 전환, 평가가 용이하다. 노동력의 정착화가 쉽기 때문에 장기 근속에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효과가 높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동일 직무, 동일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래 다니면 많이 받잖아요. 이제 일에 따라 받는 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의욕 동기부여가 약할 수 있고, 이제 무사한일주의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무사한일주의가 팽배할 수 있고, 기업으로선 인건비 부담이 점점 가중됩니다. 장기 근속할수록. 그렇다 보니 기업이 장기 근속, 정년 연장, 상용 고용 등을 기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용 구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장기 근속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부터의 이런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능급입니다.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 기준으로 임금 결정하는 거. 그래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능력을 키워야겠다. 능력에 맞는 처우를 해주니까. 그리고 근속에 따른 동일한 직능 자격 등급 부여로 노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종 구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생산직의 불만 요소가 감소됩니다. 하지만 직무 수행 능력을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 자칫 잘못 활용되면 연공주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급이 적합한 직종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선 직능급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 또 능력에 맞는 처우, 능력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50세 이후 능력 개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직무급. 직무급은 이제 직무의 표준화, 전문화, 가장 특징적이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해서 직무의 표준화, 전문화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걸 직무 분석 평가를 기초로 한 기준으로 이제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개별 임금을 결정한다. 직무 가치의 객관적 평가 및 적정 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노동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죠. 네. 하지만 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이 있을 때 직무급이 잘 활용될 수 있고,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이제 또 활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진다. 임금 배분이 공평하다. 임금 설정이 객관적이다. 왜냐하면 직무평가와 직무분석을 기초로 하니까요. 그리고 적재적소의 배치, 능력 중심 인사관리를 통해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직무급 체계에서는. 네. 직무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영조직 개선 및 업무 방식 합리화할 수 있다. 불합리한 노무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평가에 있어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또 기술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서는 이제 노동시장이 변화하면 직무 내용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적정 배치가 쉽지만은 않다. 직무 내용이 정형화, 고착화됨으로 인해서 직무 수행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정형 고착되면. 그래서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까지 살펴보면서 70번까지 정리했습니다. 71번부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반드시 복습, 복습 또 복습,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